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지난번에 이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제2장 카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으로부터의 구원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나와 함께 작용하고 그 어떤 새로운 생활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우리 라틴어 학교에 어느 날 한 학생이 새로 전학해왔다. 그는 어느 유복한 미망인의 아들로 이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소매에 상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나의 상급반에 들어왔는데 나이도 몇 살 위였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눈을 끌었지만 나의 주목도 끌었다. 이 학생은 이상하게도 겉보기에 나이가 많아 보였고 그 누구에게도 소년다운 인상을 안겨주지 않았다. 어린애 같은 우리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아니 신사와도 같이 의젓하고 점잖게 굴었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지는 못했으나 놀이나 싸움질 같은 짓에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자신 있고 단호하게 대하는 그의 태도만은 다른 학생들 마음에 들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라고 했다. 가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선지 커다란 우리 교실에 다른 반 학생들이 들어왔다. 그것이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큰 학생들은 작문 시간이었다. 우리들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유달리 나를 매혹시켰다. 나는 이 영특하고 밝으며 침착하면서도 비범한 표정이 주의 깊게 자기 공부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교과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 같지가 않고 마치 어느 연구가가 자기의 연구 과제를 골똘히 풀어나가는 것 같이 보였다. 사실은 나는 그러한 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나보다 몇 배나 우월하면서 냉정하고 화가 치밀 정도로 그의 존재는 확실했다. 더욱이 그의 눈은 성인처럼 빛났으며 이런 것을 아이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그 중에는 서글퍼 보이는 비웃음도 다소 깃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좋았든 싫었던 간에 그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나를 흘끔 돌아보면 나는 그만 기겁을 하여 눈길을 돌렸다. 그 당시 그가 학생으로서 어떻게 보였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는 여러모로 다른 학생들과 달랐는데 아주 독선적이고 특이하게 개성적이었으며 그랬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났다. 하지만 그 자신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마치 농부의 아이들 틈에 섞여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가진 애를 쓰는 변장한 왕자와 같았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그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과 헤어져 혼자 걸을 때 그가 나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어린 학생의 말투로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아주 점잖고 어른스러웠다. 나하고 함께 갈까?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응, 거기 사니? 그는 부드럽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집은 진작부터 나도 알고 있어. 너희 집 대문 위에는 아주 기묘한 것이 붙어 있지? 난 그것에 흥미를 갖고 있었어.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으며 그가 나보다도 우리 집에 대해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집의 아치형 대문 위에는 종석으로 된 하나의 문장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평평해지고 몇 번인가 색칠을 하였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그것은 우리 식구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난 모르겠는데? 나는 개면쩍게 말했다. 그것은 새 모양이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것으로 아주 오래된 거야. 우리 집은 옛날 한때는 수도원 소유였었대.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잘 살펴봐. 때때로 그런 것이 아주 재미있는 것이 돼. 난 그것이 매라고 생각해. 우리는 한동안 걸었는데 나는 매우 당황했다. 데미안은 갑자기 무슨 재미나는 일이라도 생각해냈는지 혼자 웃었다. 아, 그래. 너희들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었지? 이마에 표적을 달고 다니는 카이노 이야기를 했었지? 그렇지? 그 이야기가 재미나든? 아니었다. 꼭 배워야만 하는 과목 중에서 재미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어찌 그대로 말할 수가 있으며 마치 나는 어른과 이야기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카이노 이야기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대답했다. 데미안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한테 거짓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야말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볼 가치가 있어. 그 이야기는 언어 수업 중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자세히 들어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그 이야기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고 오로지 신이나 죄 등에 관한 통속적인 것만 말했을 따름이야.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는 하고 그는 말을 끊었다. 그리고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내 얘기 재미나니?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린 이 카이노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옳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들을 수도 있으며 또한 대부분은 아주 좋은 뜻을 얻게 되지. 예를 들자면 저 카인과 그 이마의 표적은 우리들이 배운 설명만으로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넌 그렇게 생각되지 않니? 어떤 사람이라도 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자기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후에 그가 불안해하고 소심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의 행위가 비겁한 것이고 그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표시로서 달고 다닌다는 말은 이상한 일이야. 그건 그래. 나는 흥미를 느끼며 대답했다. 그 이야기야말로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달리 설명할 수 있지?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아주 간단해. 처음부터 나타나 있었고 그 이야기의 바탕이 되었던 것은 그 표적이었으니까. 그 무엇인가 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간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그와 상대하려 들지 않았어. 그는 그의 자식들까지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외의 감정을 갖게 했어. 어쩌면, 아니 분명히 그 이마에는 우편물에 찍힌 소인과 같은 표적은 없었을 거야. 세상에는 그와 같은 험악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 그보다 그것은 무엇인가 잘 분별할 수 없는 기분 나쁜 것, 즉 사람들이 항상 보아온 것과는 아주 다른 재능과 대담성이 몸에 깃들어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은 힘이 강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나이를 두려워했지. 그래서 그는 표적을 달게 된 거야. 그것을 사람들은 제멋대로 설명할 수가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이득이 오고 올바른 것만 바라고 있어. 그러기에 카인의 후예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표적을 갖고 있다고 한 것이야.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표적을, 다시 말해서 표창이라 설명하지 않고 그 반대로 설명한 거야. 그 표적을 지닌 자들은 무섭다고 했지. 실제로 그랬으니까. 항상 용기와 대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겐 무서운 법이야. 두려움을 모르는 불효쾌한 그 한 가족이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거북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보복을 하고 한층 더해진 두려움에 대해 다소나마 보상을 받으려는 뜻에서 하나의 변명과 이야기를 꾸며놓은 거야. 알겠니? 그래, 말하자면 카인은 하나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도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고도 하겠고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어. 아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는 항상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언제나 사실대로 기록되고 설명된다고는 할 수가 없어. 간단히 말해서
나는 카인은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와 같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놓은 단순한 소문일 뿐이야. 사람들이 함부로 찌꺼려댄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카인과 그 후예들은 사실 하나의 표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만은 사실이야. 나는 매우 놀랐다. 그럼 넌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나는 매우 감동적으로 물었다. 아니지. 물론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인 거야. 그들이 정말 형제였는가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일이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못 돼. 따지고 보면 인간은 모두가 형제잖아?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인 거야. 어쩌면 그런 행위가 영웅적인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지. 그러나 어찌되었건 다른 약한 자들은 공포심에 쌓여서 대단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를 깨끗이 없애버리지 못하는가 하고 물으면 우리는 겁장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잖아. 그는 표적을 달고 있어. 그에게는 하느님이 표적을 붙여주셨어 라고 대답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해서 그 거짓 이야기는 만들어졌을 거야. 이런, 내가 너무 오래도록 너를 붙잡고 있었나 보다. 그럼 잘 가. 그는 알트갓의 골목길을 향해 꺾어들었고 나는 어느 때보다도 어이없이 홀로 서 있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그가 말한 모든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카인은 훌륭한 인물이고 아벨은 겁장이라니. 카인의 표적이 표창이라고?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하느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느님이란 어디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하느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 어리석은 이야기다. 데미안은 나를 놀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라 나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하여간 나는 한 번도 성서라든가 그 밖의 다른 이야기에 관해서 무엇보다 심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느 것보다 완전히 많은 시간을, 아니 하룻밤이라도 프란츠 크로모를 깜쪽같이 잊어버린 적은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성서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것은 간단하고 분명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특별한 뜻을 찾으려는 것은 미친 짓것 같았다. 만일 그렇게 되기라도 한다면 살인자들은 자기가 하느님의 총알하고 만천하에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미안이 그와 같은 일을 틀림없는 것처럼 아주 쉽고도 훌륭하게, 거기에 그런 눈빛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태도만을 좋았다고 나는 흡족히 생각했다. 물론 나 자신에게도 무엇인가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하물며 매우 어지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밝고 맑은 세계 속에 살았으며 나 자신이 하나의 아벨이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다른 세계 속에 깊이 발이 빠지고, 아니 아주 떨어져서 그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본질적으로 그것에 대해 찬성할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다. 이제 와서야 갑자기 내 마음이 한때나마 숨이 막힐 것 같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과 같은 나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그 고통스러운 밤에 아버지와 관계된 생각이었다. 그때의 나는 카인이었으며 표적을 붙이고 있었으나 그 표적은 어떤 수치도 아니고 하나의 표창이었으며 아버지와 그 밖의 선량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악의와 불행에 의한 것이다. 그 당시의 그 일을 이렇게 분명한 생각으로 체험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 그 체험은 오직 감정과 야릇한 흥분으로 인한 불꽃이 내 마음을 괴롭게 했으면서도 나를 자만심으로 충만시켜 주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데미안은 어째서 나에게 대담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단 말인가. 카인의 이마에 붙은 표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처럼 이상한 해석을 하였을까. 그때 빛나던 그의 눈, 어른스러운 특별한 눈은 어떻게 그처럼 이상하게 빛났을까. 희미하나마 그 다음의 일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데미안 자신이야말로 하나의 카인이 아니었을까? 만일 그 자신이 카인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카인을 변호하였을까? 어떻게 그런 강한 위력이 눈길 속에 스며 있었을까? 사실적으로는 경건하며 신의 뜻에 가장 부합되는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겁장이와 같다고 그렇게 비웃는 말을 하였을까? 나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물 속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우물이란 것이 바로 내 젊음의 영혼이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의 세월에서 인식과 의혹 그리고 비평을 시도할 때 언제나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카인의 살인과 표적이었던 것이다. 다른 학생들도 나와 같이 데미안이 하는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카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데미안은 역시 여러 학생들의 흥미거리가 된 모양이었다. 하여간 신입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았다. 만약 내가 이 여러 가지 소문을 알 수만 있다면 모든 학생들이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그러나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이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대단한 부자였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두 모자가 한결같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유태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숨어있는 회교도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막스 데미안의 완력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반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아이가 그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데미안은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비겁한 놈이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그에게 큰 봉변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싸움을 구경했던 아이들의 말로는 데미안이 그 아이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잡고 꽉 눌려버리자 그 아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더니 슬금슬금 도망쳤고 그 후 며칠 동안 팔을 잘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떠돌았다. 모든 것이 흥분 속에서 놀라움으로 변하였고 한동안은 주장되고 믿어졌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간 만족했었다. 그러나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새로운 소문이 떠돌았는데 데미안은 한 소녀와 남모르게 교제를 하고 있어 모든 것을 다 안다고들 하였다. 이와 같은 날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나와 프란츠 크로모와의 이해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쩌다가 며칠 동안 나를 만나지 않을 때라도 나는 역시 그 영역 속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의 꿈속에서까지 나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실제로 나에게 하지 않는 일도 나의 환상은 꿈속에서 그가 그렇게 일을 저지르도록 하였다. 나는 완전히 그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나는 현실을 떠난 이 꿈속에서 더 많이 살고 있었다. 나는 항상 꿈을 꾸고 사는 인간이었다. 나는 그 그림자 때문에 원기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크로모가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으로 나를 찍어 누르는 꿈을 꾸었는데 아주 나쁜 것은 나를 무서운 범죄로 이끌어가는, 아니 이끌어간다기보다 대단한 위력으로 강요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꿈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웠던 것은 아버지를 무참히 죽이려는 것이었고 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크로모는 내 손에 칼을 쥐어주고 가로수가 있는 길의 나무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에 누군가가 다가왔는데 크로모는 나의 팔을 잡으며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가리켰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그 순간에 나는 잠을 깨었다. 이와 같은 일과 연관이 되어 나는 카인과 아벨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나 데미안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데미안이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는 역시 이상하게도 꿈속이었다. 다시 말한다면 박해와 속박을 당하는 나의 꿈속에서 나를 찍어 누르고 있는 사람은 크로모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나에게 새롭고도 아주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는데 내가 받던 크로모로부터의 고통과 반항으로 괴로워했던 것이 데미안으로부터는 환희와 공포가 함께 깃들은 감정으로 견디어냈던 것이다. 이 같은 꿈을 2번이나 나는 꾸었다.
그 뒤로는 여전히 크로모가 제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이렇게 꿈속에서 체험한 일과 현실에서 실제로 체험한 일들을 어느 때부터인가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간 크로모와의 지겨운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었고 내가 한두 푼씩 훔쳐낸 돈으로 그에게 갚을 돈을 모두 갚고 난 뒤에도 그와의 관계는 끝장이 나지 않았다. 크로모는 언제나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내게 물어보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저지른 도둑질을 알고만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나는 전보다도 더욱 그의 소나기에 말려들고 말았다. 그는 나의 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늘 나를 위협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에 대한 두려움보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했다. 그와 같은 나날이 몹시 비참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끝끝내 후회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따금 모든 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운명이 있었으나 그것을 뜯어 고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나의 부모님들도 이 모든 일들을 무척 괴로워했을 것이다. 나를 덮고 있는 영혼은 알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처럼 정이 흐르는 집안 분위기에 맞추어 가지를 못했다. 그보다도 신라권에 대한 미쳐버릴 것 같은 향수가 나를 감싸버렸다. 말하자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못된 자식이 아니라 하나의 환자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하는 것은 실은 누나들의 태도에서 분명히 알아낼 수 있었다. 나를 위로해 주는가 하면 더없이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태도는 내가 어떤 일에 신들린 사자처럼 변한다면 그 상태를 꾸짖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겠지만 내 마음 한편에 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게 해주었다. 예전과는 달리 우리 식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기도는 보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었으면 하는 기대와 올바른 참회를 하고 싶은 충동을 때때로 느꼈다.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모두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 되새기려고 하고 슬퍼하기까지 하겠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보다도 이것이 운명인 것을 모두 하나의 탈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아직 11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운명이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 사정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간이 무엇인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른들은 자기 감정의 일부를 사상으로까지 변화시키면서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체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일생 동안에 그때처럼 뼈저리게 체험하고 괴로워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어느 날인가 비가 오는데 나는 나의 박해자로부터 브루커 광장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광장의 검은 나무 밑에 서서 계속 떨어져 내리는 젖은 밤나무 잎을 발로 밟고 있었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무엇으로라도 크로모에게 주려고 과자 2개를 갖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외진 곳에 서서 그를 기다리는 일은 오래전부터 아주 익숙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운명을 지켜나가듯 나도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이었고 크로모가 나타났다. 오늘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가벼운 주먹으로 내 배를 2번 쥐어받고는 웃었다. 내가 내민 과자를 받는 대신 누기가 있는 담배 1개를 내게 주었으나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오늘따라 매우 친절했다. 잠깐! 그가 헤어지려다가 급히 말했다. 잊어버리고 말 안 할 뻔했는데 다음에 너희 누나를 데리고 나와.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나는 크로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으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놀란 나머지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모르겠니? 네 누나를 데리고 나오란 말이야. 알았어, 크로모. 하지만 그건 안 돼.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어. 누나도 절대로 같이 나오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 역시 한 가지 술책이며 구실이라고 생각했다. 내게 어떤 해낼 수 없는 일을 시켜서는 겁을 주고 항복을 하게 하고 나서 천천히 흥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의뢰의 몇 푼의 돈이나 다른 것을 주고 모면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달리 내가 거절을 하였는데도 별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말야, 잘 생각해봐. 그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이 말했다. 난 너희 누나하고 사귀고 싶어.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네가 누나와 함께 산보할 때 내가 그냥 가면 돼. 내일 다시 휘바람을 불 테니까 그때 또 얘기하자. 그가 돌아가자 나는 갑자기 그가 요구하는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였으나 소년과 소녀들이 한두 살 나이를 더 먹으면 왠지 서로 비밀을 간직하고자 추하고 금지된 장난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마침내 그것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짓인가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와 함께 즉시 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크로모가 어떤 보복을 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내게 또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그것으로서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나는 막연한 기분으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텅 빈 광장을 건너갔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굴욕이다. 그때 활기 있으면서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나를 쫓더니 한 손으로 가볍게 나를 잡았다. 그것은 막서 데미안이었다. 나는 잡힌 채 가만히 있었다. 너였구나. 나는 불안하게 말했다.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니?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눈매는 어른스럽고 우월하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다. 미안하다. 그는 얌전하고도 아주 분명한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놀랄 건 없잖니. 그건 그래.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것도 같군. 그래도 이것 봐.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깜짝 놀란다면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 누구나 이상한 생각이 들고 호기심을 갖게 돼. 그 사람은 네가 이상스럽게 잘 놀란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겁이 날 때만 그렇게 놀랄 텐데 하고 생각하겠지. 대개 겁장이들은 항상 불안해한다니까. 그렇다고 네가 겁장이라고 난 생각지 않아. 그렇지? 또한 너는 영웅도 아니지. 무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 거야.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아니,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혹시 날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맞았어. 그것 봐. 누군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라니까. 제발 그만둬. 왜 그러니? 나는 도망칠 심사로 급히 걸었으나 그가 나와 보조를 맞추었다. 나는 그가 옆에서 바라보는 눈길을 느꼈다. 예를 든다면 그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너에게 내가 호감을 가졌다고 해. 그렇다면 넌 절대로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난 너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따금 독심술이란 것을 시험하고 있어. 이건 요술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진기하게 보이지. 그것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거든. 어디 우리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럼 내가 너를 좋아하거나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지금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 보자. 이미 난 한 단계를 시작했어. 나는 너를 깜짝 놀라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잘 놀라고 있어. 너에겐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다는 거지. 무엇 때문일까?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넘겨주었기 때문이야. 예를 든다면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너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 거야. 알겠니? 틀림없는 거지? 그렇지? 나는 당황한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총명했으며 또한 호의에 차 있었다.
그러나 부드러움은 전혀 보이지 않고 엄격하기만 했다. 정의감과 혹은 그와 비슷한 것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마술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고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다. 내 말을 이해하겠니?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머리만 끄덕였다. 독심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었지?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거야. 예를 든다면 언젠가 내가 너에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네가 어느 날 나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넌 영리한 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둔하거든. 이따금 나는 호감이 가는 영리한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이지? 응, 그래. 난 하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말이야. 그럼 그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알아낸 것은 너라는 아이가 잘 놀란다는 것이야. 그것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되거든. 아마도 너라는 아이는 그 누군가와 아주 불쾌한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어때? 맞았지? 마치 나는 꿈을 꾸고 있듯이 그의 목소리와 보이지 않는 힘에 억눌려 있었다. 나는 그냥 머리만 끄덕였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오직 내 자신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자신보다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목소리였다. 데미안은 힘있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지, 맞았지? 그러리라 생각했어. 그럼 하나만 묻겠는데 조금 전에 헤어진 그 아이 이름이 뭐니?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드러난 나의 비밀이 나의 내부에서 고통스럽게 꿈틀거렸으며 그것은 밝은 빛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누구 말야? 아이라고 나밖에 없었는데. 그는 소리 없이 웃었다. 말하라니까.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별수 없이 나직히 대답했다. 프란츠 크로모야.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너는 영리한 아이야. 우린 친구가 될 거야. 이제 너에게 말하겠는데 그 크로몬가 뭔가 하는 녀석은 나쁜 놈이야. 그 놈이 악당이란 것을 얼굴 표정이 말해주고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그래. 나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아주 나빠. 악마야. 하지만 이런 일을 알면 안 돼. 정말이야. 그놈이 알아서는 큰일 나. 그놈을 아니? 그놈도 너를 아니? 걱정하지 마. 그놈은 갔어. 그리고 그는 나를 몰라. 아직은 모르지. 하지만 꼭 그놈을 알아봐야겠어. 그 녀석 국민학교에 다니지? 그래. 몇 학년이니? 5학년이야. 아무 말도 말아줘.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안심해. 내겐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데 저 크로모에 관한 얘긴 더 해줄 생각은 없는가 보지? 할 수 없어. 안 돼. 날 내버려둬. 그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점은 유감인데?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린 좀 더 실험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만 네가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것은 조금도 옳은 일이 아니란 걸 너도 알 테지? 그렇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아주 망쳐버린단 말이야.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 만일 네가 올바른 아이가 되고자 한다면 그런 생각을 빨리 멀리 떨쳐버려야 해. 알겠니?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렇게 안 돼. 넌 아무것도 몰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지? 그 녀석에게 돈이라도 빚지고 있니? 응,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걸 말할 수가 없어. 정말 말할 수 없어. 만일 네가 빚진 돈을 내가 준다 해도 안 되겠니? 난 충분히 줄 수 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한마디도 하지 마. 그건 날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언젠가는 너의 비밀을 내게 얘기하게 될 거야.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는 흥분하여 외쳤다. 그래,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 다만 언젠가는 좀 더 여러 가지 얘기를 내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 뿐이야. 물론 자진해서 말이야. 알겠니? 나를 크로모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겠지? 물론이지. 하지만 난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야 아무것도 모르지. 그걸 좀 생각해 봤을 뿐이야. 그보다 크로모가 한 짓과 같은 일은 나는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다오. 물론 너는 빚 같은 것은 지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차츰 나도 침착해졌다. 그러나 나에게 수수께끼로 남은 것은 데미안이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는 말을 마치자 빗속에서 모직 외투를 단단히 여미었다. 어차피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 한마디만 더 할게. 넌 그 녀석한테서 벗어나야만 해. 무슨 방법이 없거든. 그냥 때려주어. 네가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감격하고 기뻐할 테야. 그리고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새로운 불안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카이노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무서워져서 소리를 죽여가며 울기 시작했다. 너무도 무서운 일들이 나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됐어. 막스 데미안은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가자. 어쨌든 그놈을 해치우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는 가장 간단히 해치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넌 그 친구와는 결코 좋은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1년 동안이나 나가 있다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다른 것 같았다. 크로모와 나와의 사이에 보이는 미래 같은 그 무엇인가 희망이 보였다. 더 이상 나는 혼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그동안 내 비밀 때문에 얼마나 몸서리치도록 외롭고 두려워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리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던 생각이 곧 떠올랐다. 즉 부모님에게 참회하는 것이 나의 괴로움을 덜어주기는 하겠지만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이제 나는 의외의 낯선 사람에게 몇 가지는 참여를 한 셈이었다. 그러기에 구원받을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내게로 다가왔다. 그러면서도 나의 불안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견뎌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길고도 무서운 적과의 싸움을 각오하고 있었다. 모든 일이 그처럼 평온한 가운데 완전한 비밀로 조용히 지나간 것이 나는 신기스럽기만 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리던 크로모의 휘바람 소리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런 사실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진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라진 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자유를 기뻐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곳에서 나는 프란츠 크로모를 만나고 말았다. 그는 사일러 골목에서 나와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었다. 나를 보자 먼저 흠칫 놀라더니 얼굴을 거칠게 찡그리고는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이 그대로 돌아섰다. 그것은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내 적이 나를 보자 먼저 달아나다니. 나의 악마가 나에게 겁을 먹고 돌아서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내 가슴 속에서 부글거렸다. 그 무렵에 데미안이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주었다. 잘 있었니? 내가 먼저 물었다. 잘 있었니, 싱클레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크로모란 놈이 이젠 귀찮게 굴지 않을 테지? 그렇잖아? 네가 그렇게 했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지? 도대체 어떻게? 난 전혀 모르겠어. 그놈은 이제 나타나지 않아. 그거 참 잘 됐다. 만일 그가 또 나타나거든 그러지는 못하리라 생각되지만 그는 뻔뻔스럽기 때문에 말이야.
그놈한테 데미안을 생각해 보라고만 해. 너와 무슨 상관이지? 그놈을 때려 주었니? 아니, 난 그런 짓을 좋아하지 않아. 그저 너와 같이 이야기하듯 그냥 그 애하고도 얘기를 했을 뿐이야. 다만 너를 귀찮게 굴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점만 분명히 해주었을 뿐이야. 설마 돈을 주지는 않았겠지? 아니야. 그런 짓은 네가 이미 시험해 봤잖아. 나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는 곧 가버렸다. 나는 감사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놀라움과 두려움, 호의와 반항심이 함께 뒤섞인 가슴 답답했던 옛날의 감정을 느끼며 그대로 한 곳에 서 있었다. 나는 다시 데미안을 만나리라 결심했다. 그를 다시 만나면 모든 일에 대해서 또한 카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란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덕망은 아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바란다는 것은 잘못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막서 데미안에게 보였던 내 자신의 완전한 배은망덕에 대해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다. 만일 그가 크로모의 소나귀에서 나를 풀어놔 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동안 병들고 타락해 버렸을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때의 해방감을 나의 소년 시절의 가장 큰 체험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해방자가 기적을 이룩한 뒤로는 그에 대해선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배은망덕이란 것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내가 보여주었던 호기심이 사라진 것뿐이었다. 데미안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비밀을 알아내지 않고 어떻게 단 하루라도 편안히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인가. 카인에 관해서도 크로모에 관해서도 독심술에 관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호기심을 나는 어떻게 억누를 수 있었던가. 이와 같은 일은 대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사실이 그러했다. 나는 분명히 악마의 손에서 풀려났음을 알았다. 밝은 세계가 다시 내 앞에 즐겁게 나타났음을 보았다. 이젠 불안에 떨거나 숨이 막혀오는 고통에도 더는 굴복하지 않았다. 나를 얽어놓은 굴레는 부서졌고 나는 예전처럼 어린 학생이 되었다. 나의 타고난 성품은 무엇보다 빨리 평범하고 조용한 세계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위태로운 것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나의 죄와 두려움에 대한 긴 이야기는 겉으로 나타날 만큼 상처나 인상을 남기지 않고 놀랍게도 내 기억에서 빨리 사라졌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 준 사람까지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려 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저주받을 슬픔의 세계에서 몸소리 쳐지는 크로모와의 노예 관계에서 나의 상처뿐인 영혼을 옛날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곳으로 도피시키려고 나는 모든 노력과 힘을 다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열려진 신라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다정한 누나들에게로 순수한 향기 속으로 아벨에 대한 하느님의 총애 속으로 되돌아왔다. 데미안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던 바로 그날에 내가 드디어 자유를 완전히 되찾았다고 믿게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을 때 그렇게도 내가 바라고 바랐던 일을 해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참회를 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자물쇠가 부서지고 동전 대신에 장난감 돈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보여드렸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내 잘못으로 인하여 지독한 악인에게 얽매여 괴로워했던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끝까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서진 저금통과 나의 달라진 눈초리를 보고 또 침착한 목소리를 듣고는 내가 다시 착한 아이가 되고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느끼셨다. 그리고 나는 상기된 기분으로 돌아온 기쁨의 축배를 올리고 타락했던 아들의 귀향식을 꾸몄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나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질문과 놀라는 소리가 방을 울렸다. 부모님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나는 오랫동안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이 참으로 훌륭했고 모든 것이 희한한 어울림 속에서 해결되었다. 그 어울림 속으로 나는 이제 참된 정열을 가지고 도망쳐 들어왔다.
내가 다시 평화와 부모님의 믿음을 되찾은 것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으나 나는 한 가정의 모범적 아들이 된 것이다. 옛날보다도 누나들과 더욱 친하게 놀았으며 기도를 드릴 때는 악의 소굴에서 구원되고 참된 인간이 된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던 옛날의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그것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렇지만 안정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바로 내가 데미안을 잊어버린 것을 거짓없이 설명할 수 있는 점이 여기에 있었다. 나는 데미안에게 참여를 했어야만 했다. 별로 과장되거나 감동적인 것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에게의 참여는 더욱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제 나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천국과도 같은 옛날의 세계 속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그리고 자비롭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데미안은 결코 이 세계에 속하지도 않았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다. 물론 데미안은 크로모와 같지는 않았으나 그는 역시 유혹자로서 나를 두 번째로 사악하고 나쁜 세계와 결부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영원히 아무것도 알고 싶지가 않았다. 지금은 다시금 아벨이 된 나 자신을 또 아벨을 포기하고 카인을 찬미하거나 협조할 수 없는 일이며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이것이 외적인 관계였고 내적인 관계는 이러했다. 즉 나는 크로모와 같은 악마의 손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걸어가려는 이 세상의 오솔길은 너무나도 미끄러웠다. 다행히 친절한 손길이 있어 나를 잡아 구원해 주었으므로 나는 지금 더 이상 한눈을 팔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 감싸이고 경건했던 어린 시절의 보금자리로 또다시 돌아왔다. 사실 나는 실제보다도 더 어린애 같았고 남에게 더욱 의존하고 남달리 아이처럼 행동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나는 혼자서 걸어갈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갖추고 있는 옛날의 사랑스러웠던 밝은 세계에 함께 있기를 바랬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데미안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이상스러운 사상을 보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불신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은 나의 내적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것은 부모님보다도 데미안이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자극적이고 견고함으로써 조종하고 유모로서 나를 보다 더 자립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아, 오늘에 와서야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일일지라도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로 통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더 어려운 것은 없자는가. 그렇지만 나는 약 반년이 지난 뒤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느 날의 산책길에서 아버지에게 아벨보다 카인을 더 좋은 사람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몹시 놀라면서 그것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이미 원시 기독교 시대로부터 여러 종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종파가 카인교였다. 그런데 이 미친 듯한 교훈은 악마의 사도처럼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카인의 행동은 정당하고 아벨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믿는다면 잘못은 신이 저지른 것이 되고 올바르고 유일한 성서의 신이 거짓 투성이의 신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인 교파에서는 그와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설교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교파는 이미 먼 옛날에 인간 세계에서 사라져버렸다. 오직 내 학교 친구가 한 가닥이나마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어쨌든 아버지는 그런 생각은 영원히 지워버려야 된다고 몇 번이나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제2부 카인 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3장 도둑 편입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